강의합니까 여기서?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강의가 될까?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경쟁자가 많습니다. 저 말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저 애들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 강의라기보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되게 보면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다 이야기 듣고 자랐거든요. 옛날에 뭐 TV가 있습니까? 저 엔터테인먼트가 없다고 이야기. 제가 어릴 때 클 때 우리 할머니가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한 번은 내가 그 할머니 얘기를 오늘은 깜빡 잊어버리고 이야기 보따리를 두고 왔다. 제가 이야기 보따리를 두고 왔어요. 네, 우선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 사진을 찍는 게 이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모임에 가면은 뭐 사진 찍는 것에 대해 그렇게 관심 없어요. 적당히 이렇게 찍고 말고 뭐 그런데 동양 사람들 모임에 가면 꼭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 학회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진 찍어요. 그리고 사진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아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탠드를 딱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딱 줄을 세워가지고 쫙 서가지고 앞에다 탁 갖다놓고 이렇게 사진을 제일 첫날 찍고 학회가 끝난 날은 사진이 딱 나와요. 그걸 들고 옵니다. 그만큼 우리 이 동양 문화가 사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또한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조금 미국 문화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왕 학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중국의 북경대학에 갔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뚜에밍 교수가 80주년 기념 무슨 학회를 하는데 북경대학에 가면은 첫 인상이 좀 재밌어요. 이 미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이나 일본 대학이나 중국 대학 가면 특징이 다 달라요. 미국 대학에 들어가면 되게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서양식 건물이 있고 이렇게 뭐 나무가 있고 뭐 연못이 있고 다 그런데 한국 대학 건물하고 미국 대학 건물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뭐 대학들이 다들 서구 건축 양식으로 대학을 지었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는데 북경에 가면 당장 차이가 나요. 북경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건축 양식이 완전히 중국식입니다. 지붕이 다 기와로다가 얹혀 있고 중국식으로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근데 안에 들어가면 다 서구식으로 다 잘 되어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옛날 중국식의 건축 그대로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한국의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그런 걸 못 봤어요. 우리 김성현 박사님이 다음 달에 한국을 나간다는데 어디 대학을 몇 군데 가는데 대구에 계명대학을 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공개적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계명대학에 가면은 볼 게 있어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국 대학 건물에서 보지 못하는 독특한 이 계명대학 안에 한학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딱 발을 들어놓으면 완전히 무슨 조선시대에 거기 서당에 온 것 같은 그런 거기에 서당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산에서 뭐 이렇게 폭포같이 물도 내려오고 연못도 있고 아주 그냥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그런 그 서당의 건물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그 일대만 한화촌 그 빌리지를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 그 영화 할 때도 그걸 찍어가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고 거기 와서 사진을 찍고 해요. 그래서 계명대학 가시거든 꼭 잊지 말고 한번 그 한학촌을 한번 그 신일이 총장이 특별히 그걸 염두에도 만들었고 제가 벌써 한 15년 전에 저희 대학교 조지 메이슨 총장님하고 한국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 멀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멀턴 홀 그 건물 이름이 멀턴 홀인데 그 멀턴이 그전 총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총장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건물을 열었어요. 근데 그 알란 멀턴이 이제 총장을 할 때 제가 그분을 모시고 이제 한국 여행을 쭉 하는데 제가 대구에 가서 계명대를 가져오니까 왜 내가 그 대학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무조건 제가 안내자니까 가자 하면 따라가야죠. 어쩌니까 자기가 말을 알아 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대, 이대를 보고 대구를 갔는데 대구의 경북대학교 그다음에 계명대학을 내가 데려가니까 자기가 의아해 왜 여기 나를 데려오느냐.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걸 한학촌을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았다. 왜 네가 나를 여기 데려왔는지 이걸 보고 자기 감탄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한학촌이 참 인상 깊은데 중국 대학에 가면은 특히 북경대학이 그래요. 북경대학은 건물에 물론 요즘 이제 과학 기술관 이런 건 좀 다르지만 전통적인 인문학과는 대개다 이 중국식 기와집을 지붕에 올리고 그런 건축을 하는데 이게 제가 1993년에 처음으로 이제 북경 갔을 때인데 그때 갔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느낀 것이 큰 중국의 은행, 인류 호텔 다 훌륭한데 제일 꼭대기는 기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지붕은 10층, 20층 그 위에 지붕을 기와로 세워놨어요.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문화적인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구의 건축 양식을 받아들이지만 제일 꼭대기는 역시 중국이다. 그런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좀 우리 한국 문화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 건물 들어가는 입구도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은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좀 양반집 잘 사는 집은 그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있고 문 들어갈 때 그 위에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막아놓은 게 그 대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대문 열면은 거기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문지방. 이 문지방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문지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북경대학에 건물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거기를 흘러 넘어져가지고 밤으로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꽤 높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 때 그 문지방이 다 있었는데 우리 그 집에 들어가려면 문지방이 너무 높다. 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그 중국 문화가 가지고 있다는 것. 북경대학이 한번 이 다음에 가시면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큰 못이 있고 또 하나 특색이 나무가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다들 혹시 여러분들 중국의 동양화를 보면 이 쭉쭉 늘어진 수양버들 같은 거 그런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쭉쭉 길에 서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북경대학의 특징인데 바로 북경대학 그 길 하나를 건너면 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청화대학이라고. 이
중국의 MIT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과학기술로 유명한 대학이 칭화, 청와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두 대학들이 바로 길을 하나 두고 근데 그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내가 왜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에 그냥 꽉 막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수위가 있어가지고 그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기념으로 가지고 그만큼 사진이 이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달에 우리 조지타운하고 조지 메이슨이 합작으로 뚜에밍 교수를 초청해서 학회를 한다고 다 했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그분이 어지럼증이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비행기로 오시지 못해가지고 다 이제 캔슬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북경대학에서 그대로 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뚜에밍 같은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좀 이상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뭐 누군데 왜 이런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근데 이분은 원래가 이 중국 본토에서 나가지고 겁니다. 그 중국 본토의 남쪽에서 났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이게 해서 뭐 모택동이가 이제 공산화되고 이러니까 그 집안이 다 대만으로 피려놨어요. 피려나와서 거기서 자랐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에 이제 하버드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뭐 근데 뭐 한마디로 하면 지금 아마 이 동양학이라든가 유교 전통에서는 제1인자입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그분이 하버드에서 한 30년 넘게 가르치고 있다가 북경대학에서 갑자기 그분을 모셔가면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데려갔어요. 그런데 뭐 거기서 센터가 큰 기구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학회를 할 수 있는 자금도 많이 도와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중국이 문제가 많아요.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공산화를 시작했다가 이제 마오는 중국을 다시 이제 통일해가지고 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자기 마오이즘을 갖다가 사실은 공산주의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중국의 공식 이념으로 다 삼았는데 이 마오이즘이 이제는 완전히 한 종교가 돼가서 그냥 마오 바이블까지 만들어가지고 꽂고 다니고 이럴 정도로 됐는데 요즘 그거는 이제 좀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 후로 중국이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1990년대 갔을 때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뭐 상당히 잘 살고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히고 하는데 역시 정치적으로는 이게 공산당 독재입니다. 시진핑이 독재하고.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이 뭐냐. 마오이즘을 이제끔 가져왔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의 학생들이 마오이즘을 따르지 않아요.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마오이즘은 그리고 공산당 뭐 막스라든가 이게 뭐 엥겔스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철학 이것이 다 헤겔에서 나왔거든요. 지금도 중국 대학이 헤겔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학회에 나오는 그 논문들이 대개 다 철학은 헤겔입니다. 그 헤겔의 변정법적인 사상을 이제 공산당이 이용했고 또
마오가 또 공산당 이념을 중국화시켰기 때문에 이 중국 학생들이 역시 해결을 많이 공부해요. 그러나 실제로 마오이즘을 따르거나 공산당을 따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졸업할 때 학점을 따기 위해서 그게 그 과목을 택해요. 그렇지만 그 과목 택해서 학점을 따면 굿바이.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요. 자본주의를 따라가요. 자,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고민이 그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이 공산주의를 공식적인 이념으로 삼지만 실제로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럼 그걸 내버리고 이제 서구적인 민주주의라 서구 자본주의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거냐? 이것도 문제란 말이죠. 중국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서구 민주주의, 서구 자본주의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건 우리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그럼 뭘 할 거냐? 자, 우리 전통적인 공산주의나 마오이즘 그건 하나의 정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또 그렇다고 서구 자본주의를 따라갈 수 없는 거고 또 서구 민주화를 따라갈 수 없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표방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서구 자본주의, 서구 민주화를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부 내에서.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뭐냐. 동양을 지배해온 중국이라는 큰 나라.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물론 볼 때는 그렇게 대단치 않게 보셨지만 이 문명사를 비교해보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제까지 문명의 발상지가 여러분 다 아시죠? 에집트 문명도 있고 아스텍 문명도 있고 무슨 나일강의 문명도 있고 인도의 인더스 밸리 시빌리제이션 그러니까 중국의 황하 문명인데 그런데 다른 문명들은 다 한때 눈부시게 일어났다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면 인더스 시빌리제이션이 다 disappear. 남아프리카의 아스텍 문화가 그렇게 브릴리언 문화를 세우는데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다 이제 옛날 뭡니까 이게 땅을 파가지고 유물을 파내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지 살아있는 그런 문명이 아닌데 중국 문명만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끊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남아왔다. 이걸 굉장히 중국 사람들은 자랑해요. 봐라, 세계 어디 가도 우리같이 문명이 처음 생겨가지고 이제까지 지속한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가지는 자부심인데 그건 사실입니다. 어느 세계 인류 역사 문화를 보더라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명사적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북경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학생들이나 거기 교수들이나 굉장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웨밍 같은 그런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 또 미국 대학에서 프린스턴, 버클리, 하버드 이런 데서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 갑자기 중국을 왜 갔을까?
어떤 사람은 중국의 의용학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 지금 유교를 이제 앞으로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갖다가 유교 역사 가운데서 다시 찾아보자. 이러한 운동이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도 중국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왕양명이라는 유명한 유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왕양명의 후계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적절한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내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도 많아요. 이제 하나의 사상이 중국 철학이 독재자를 갖다가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두에밍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좋은 대우를 받고 갔지만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안 해요. 그래서 별로 정부에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보고 있고 자기도 인민일보라는 신문이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신문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그 인민일보에 한번 글을 쓰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두에밍 보고 인민일보에서 글을 써달라고 몇 번 부탁해도 한 번도 써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되면 공산당 파티를 해요. 그 파티를 하는데 거기는 정말 그 파티에 한번 참석한 것만 해도 자기 일생의 영광인데 두에밍한테 해마다 초청제 오는데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지금 중국 정부가 좀 빼딱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좀 적게 주고 이왕 좀 보조해 줄 것도 좀 더 적게 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조금 아부를 해서 좀 가지고 이러지. 지금 다른 사람은 돈도 많이 타고 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별로 좀 국물이 좀 나오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간 그 두에밍은 조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무력으로다가 경쟁한다거나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경제나 정치나 이런 걸 갖다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렇게 자꾸 그걸 독자적으로 미국과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아마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렇고 이제 일단 이번에 그 두에밍이 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또 저 외에도 많은 미국의 학자들이 그 두에밍을 따르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 두에밍이 이렇게 좀 독특한 두각을 나타낸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다 아시지 유교라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 공자왈 맹자왈 하면 다들 잠이 와서 저기 들어가 잠자지 누가 우리 하도 어릴 때부터 삼강오륜 공자왈 맹자왈 이건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의뢰이 유교라 그러면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별로 취미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차라리 도교나 신비주의나 이런 걸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유교 쪽으로는 안 와요. 그걸 누가 너무 고리따분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도덕적이고 너무 윤리적이고 이런 교훈만 설명하는 것이지 재미가 없다. 이랬는데 두에밍이 하버드에서 이 유교를 가르치는데 600명, 700명이 왔어요. 조교가 12명이에요. 근데 두에밍이 꽤가 많아서 유교란 말을 안 쓰고 그 타이틀을 오럴 리즈닝 과목의 이름이 저는 어리석어서 그냥 Chinese philosophy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moral reasoning. 근데 이게
하버드의 그 언더그레이드 학생들 이제 평가를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과목 5개 가운데 하나가 웨이밍의 모럴 리즈닝. 근데 그 실제로 내용은 다 유교예요. 그 뭐 모르고 들어갔다 보니 이게 다 유교 얘기인데 그래도 그걸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람을 이렇게 제목 가지고 사람을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엔 강의로다가 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화를 쳐가지고 그 엔터테인먼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웨이밍의 강의가 재밌어요. 제가 처음에 1974년에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얘기인데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그 처음으로 그분이 그때 버클리에서 역사 교수로 있었는데 뭐 중국 저 철학 그쪽에서 뭐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때는 젊은 사람인데 뭐 이름도 없는 그때는 이름도 없을 텐데 그 강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내 머리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교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서구의 신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하고 연결을 시켜서 강의를 한 거예요. 아주 감명 깊게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럴 리저닝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해마다 이제 그 평가서를 쓰면서 이 강의는 하면 택할 만하다 이렇게 나니까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분이 유교 그 오리따불한 유교가 정말 우리 현대 우리 사회가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 또 인간이 살아가는 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어루만져 가지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내놓으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유교가 가장 인기 없던 유교가 가장 인기 있는 유교로 바꾼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구에 있는 신학자나 철학자나 심리학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스턴에 그 MIT도 있고 보스턴 유니버시티도 있고 하버드도 있고 그게 뭐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성인들을 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웨이밍의 감화를 받은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보스턴 컨퓨셔니즘.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보스턴 컨퓨셔니즘이 밤 내버리는 신학자가 그래서 만들어서 책도 나오고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이렇게 이제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게 이제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새롭게 각광을 받고 서구의 첨단 가는 학자들에게 그 피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북경대학으로 갔는데 북경대학에서 이제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당신이 여기 북경 올라면은 하버드를 완전히 결별하고 왔다 갔다 못한다. 그래서 한 2009년에 2010년에 그 결정을 하는데 한 1년간 고민을 했어요. 자기가 하버드에서 있을 것인가 북경대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해서 결국은 북경을 가게 됐는데 그 후에 제가 여러분 뭐 몇 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제가 한국에 몇 번 제가 모셔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있고 학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고마울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참 고마운 게 많은데 그래서 자주 이제 한국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 나한테 누가 이제 요청이 옵니다. 이분을 좀 데려와 달라고 하면 제가 그냥 나서가지고 그분을 데려오고 하는데 그 2년 전에
SK 재단 그 재단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 뚜에밍을 조금 데려와 달라. 그래서 SK 재단이 거기에 이런 것만 후원하는 그 기관이 또 있어요. 인문학을 갖다가 이제 도와주는. 거기에서 이제 돈을 내 가지고 이분을 이제 모셔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북경에 가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지금 그 북경에서는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번 학회도 이제 자기가 80주년 뭐 이렇게 기념 뭐 이 학교를 하니까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이제 북경대학 총장도 나오고 뭐 아주 크게 만찬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느냐면 그 부인이 빠졌어요. 뚜에밍이 부인이 안 보여요. 조이저처럼도 안 나오거든요. 할 말이 없지만. 네, 근데 그 부인이 샌프란시스코 살아요. 사는데 다들 나보고 이런 날 뭐 보통 날은 뭐 안 나와도 좋은데 이런 날 이렇게 큰 잔치를 하는 날 마땅히 부인이 나와야 할 텐데 왜 안 나오느냐. 제가 뭘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저한테 묻거든요. 제가 이유를 알죠. 아는데 별로 말 안 했거든요. 뭐 좀 그렇죠 하고 막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비밀입니다. 절대로 여기 저런 나와만 하면 이거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건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재밌죠. 뚜에밍의 셋째 부인입니다. 지금 부인이. 근데 뚜에밍이 한편으로 보면 여자복이 많고 한편으로 보면 여자복이 없고 이게 있고 없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여자복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여자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여자복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내가 볼 때 좀 처근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근데 이 부인이 세 번째 부인이 중국 여자거든요. 상해 출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국 사람들 상하이 우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하면 황해도 또순이 뭐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도 상해 여자면 알아줍니다. 제가 그 상해에 갔을 때 그 복단대학, 구단대학에 있는 근데 상해 가면은 택시 운전사가 80%가 여자입니다. 이야, 아주 어그레시브하고 잘합니다. 아주 여자가 그렇게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많은 그 도시를 내가 처음 봤습니다. 북경에 가도 그 상해만이 여자가 그렇게 나와서 택시 운전사를 해요. 이게 그 상해 여자들은 우리가 상당히 알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예쁘기도 하고 공격적이고 또 좀 미인이 많아요. 상해가. 근데 이 여자가 상해 여자입니다. 근데 저는 한 15년 전에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하버드에서 그때 그 뚜에밍이 옌칭 인스튜트에 또 디렉터 있을 때인데 그때 한 15년 되는데 뚜에밍이 고맙게도 한국의 그 정다산 여러분 다산 정약용 다산 후손들이 그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서울의 빌딩을 아주 높은 걸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 다산 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책을 내요. 저널도 내고 뭐 학회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아주 야심 깊게 우리가 하버드에 가서 하면 국제 다산 학회를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좋다.
그 이럴 바에는 한번 그 하버드에 가서 우리가 이전에 사실 이 퇴계 국제학회를 하버드에서 그 전에 몇 번 했어. 근데 그때는 이동준 씨라고 우리나라에 시멘트를 처음으로 만든 그 회사가 문경 시멘트인데 이동준 씨가 그게 회장입니다. 근데 이동준 씨가 이 퇴계의 십몇 대 후손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조상을 갖다가 뭐 어떻게 좀 기려야 된다, 세계에 알린다 이래서 퇴계 국제학회를 만들었어요. 자기 개인은 돈 들어가지고, 그리고 박정희가 그때는 대통령이 되니까 청와대 쫓아다니면서 돈도 좀 얻어내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동준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다가 큰 학회를 돈을 줘가지고 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다산 학교를 그래서 했는데, 이 다산 그 학회를 할 때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아 갔었는데, 그때 그 한국에서 학자들이 오고 영국에서 오고 뭐 독일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아주 참 좋았어요. 근데 그때 그 마침 뚜에밍이 그 연칭에 있으니까 그런 걸 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 정다산 같은 학자는 국제적으로 이런 학교를 할 만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잘했는데, 제가 그 둘째 부인을 알거든요. 그 둘째 부인은 미국에 살고 여자인데, 내가 이제 그 연칭 그 사람이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 리셉션을 자기 집에 사는데 연칭 하우스로 오라. 자기 개인 집은 그 옆에 따로 있었는데 그 연칭이라는 관사 거기에서 리셉션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일찍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면서 첫 마디가 요즘 나한테 조금 변화가 생겼다. 무슨 변화가 생겼다? 내가 그 있던 집은 내가 내려도 자기 미국 여자한테 주고 내가 쫓겨나와가지고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걸프렌드 하나 와있대. 이 비밀입니다. 절대로 밖에나가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 그 노모를 모시고 그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니가 80세 그때 넘었어요. 그 노모를 모시고 와서 같이 했는데 그때부터 젊은 그 중국 여자가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그때 처음 했는데 뭐 그때 잠깐 인사하니까 제가 누군지 뭐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몇 마디 말을 하더니 나보고 이제 소개를 해요. 바로 이 자기가 최근에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지금 사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상해에서 의과대학을 갔어요. 우리 박인영 선생님 같이 의사가 됐는데 이 의사를 도저히 자기 못하겠다는 걸. 자기가 의사를 왜 됐느냐 하면 그것도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할 거야? 의과대학 가야지. 우리 윤영준 박사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순진한 분인데 내가 종종 물었고 윤 박사님 서울대학교 학원대 공대 학원과 그 천재들만 가고 그 어려운데 왜 그런데 갔습니까? 내가 그래 물으니까 윤 박사님 하는 소리. 내가 그래 내가 윤 박사님 부산고등학교 출신이라고요. 동네 출신이고 이 동네가 한국에서 또 유명합니다. 인물들이 많이 나는데 그 윤 박사님이 그래. 내가 부산고등학교 공부할 때 공부를 잘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대학 가거든. 서울 공대를 가라. 학원 보러 가라. 뭐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내가 갔지. 내가 뭘 합니까? 근데 바로 이제 이 여자가 그래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해가지고 의사가 되긴 되는데 이 의사를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소설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소설가 계신데 그 소설을 써가지고 책 이미 2권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중국어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작가가 됐는데 자기가 나한테 보여줘 책을 두고 내가 뭐 압니까? 읽어봐요. 중국어 이게 자기 쓴 거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좋은데 뭐 저는 그러고 또 말았죠. 그리고 또 헤어져가지고 뭐 다른 거 하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서울 나가서 제가 그분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이게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호텔에서 자기가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그 자기 그 지금 샌프란시스코 있는 그 중국 여자 이름이 AB예요. 꼭 A하고 B하고 AB. 근데 중국 발음이 AB인데 그 AB가 소설 하나 썼는데 이 소설이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그 소설을 읽어보니까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물론 글도 잘 썼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쓴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소설입니다. 이게 소설인데 모택동이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주원내가 있죠. 주원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일평생 무자식이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뭐 그게 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다 나와 있고 한데 그 소설 읽어보니까 주원내가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이건 도대체 제가 이게 흔히 야단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 딸이 누구냐? 근데 그 소설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 딸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다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그때 그 무렵에 두해명이 이제 북경대학으로 큰 뭐 대우를 받고 하는데 자 이게 문제가 당까지 올라갔어요. 당 최고회까지 올라가서 자 이거 이 모택동 주원래는 정말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 천지에서. 그런데 일레저즘의 도로 이게 정식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은 그런 딸이 하나 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거기서 아들 같은 그 당에서 의논을 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자, 그 여자가 이걸 소설로 썼는데 자기 자신이 내가 주원래의 딸입니다 하고 나서면은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것은 내 소설이다. 소설은 픽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삼겠느냐. 그래서 묘하게 여기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그러나 지금도 중국의 언론이나 중국의 CIA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 여자를 갖다가 한번 딱 잡히면은 한번 캐보자.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있는 거 자신이 안 가는 게 안 가는 게 좋지. 공연이 가서 그 문제들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여러분 지금 아는 겁니다. 기가 막힌 비밀인데.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제 이번에 그 기념 선물을 다 줘요. 그 선물을 보니까 그게 보이차입니다. 아주 비싼 보이차,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넣으면 하나씩 주는데 그 겉봉에다가 그 정정하는데 두해민 교수와 그 부인 에이베이가 정정한다. 이런 빠지 이렇게 내놨는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이베이는 자기가 참
불행하게도 그런 자리에 참석을 못한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런 상태에 지금 와서 제가 지금 그 한을 좀 풀어주려고 네, 요즘 제가 수작을 꾸미고 있어요. 이제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중국은 못 가요. 거기에 뭐 당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또 어떤 인터뷰를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럴 것 없이 제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다가 그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서 하면은 뭐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하면 그 연사하게 하는 거야. 하면은 미국에 있는 학자들 다 부르고 중국 학자 부르고 거기서 거창하고 그 애비 오라 보면 그거 뭐 기가 막히게 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지금 그 수작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해드리는 것이 제가 아마 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는 그냥 재미있는 얘기고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21세기 후반기에 우리 인류가 닥쳐야 할 중요한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21세기 후반부터는 이 세계의 모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 야스바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Axial Age. 제가 그 전문을 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기원전 한 800년부터 한 200년 그 사이에 아주 기똥찬 사람들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부처라 석가문이라든가 뭐 거기 공자, 맹자, 도자 뭐 그런 인물들이 그게 이제 뭐 그 구약의 이사야, 에이모스, 아이자야, 제르마야 이렇게 그런 인물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백 년 사이에 그냥 쫙 나오면서 이 세상의 흐름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First Actual Age고 지금 21세기부터는 Second Actual Age 이제 또 새로운 의미의 제2차 그런 혁명이 문화적인 혁명이 다시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 Actual Age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 중에 지금까지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이몬드 파니카. 또 한 사람이 두에밍. 그러니까 유럽과 기독교 문화권과 인도 문화권을 대표하는 사람이 파니카고 중국 문화와 유교 문화권을 대표하는 사람이 두에밍이고. 그래서 지금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제2차 엑셀 에이지를 가져올 인물들이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발표한 논문이 이 두 분을 비교한 겁니다. 파니카하고 두에밍하고의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 동양 문화에서 두에밍이 나오고 서구 문화에서 파니카 나오고 이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했는데 제가 뭐 자세한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그게 뭐가 달라지느냐?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구 문화가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개인의 권리, 또 개인이 가지는 존엄성, 또 개인의 평등. 이것이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둔 토마스 제퍼슨이
계몽주의 사상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인간이 그렇게 존귀하고 독립적이고 인간의 개인의 권위 이런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간은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또 어느 어떤 더 이상 인간을 갖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시킬 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미국은 그렇잖아요. 국가보다도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가서 말이죠. 그 성조기를 갖다가 그냥 거기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성조기를 갖다가 밟고 지나가면 저는 천하에 무도한 놈이 있나. 내 국가에 대한 도덕이죠. 그래도 언론의 자유, 내 개인의 자유. 그럼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만큼 개인이 귀한 거예요. 이런 개인의 개인주의 사상이 앞으로 21세기 후반기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파니카라든가 뚜에밍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이 저는 행인지 불행인지 이 두 사람을 다 만났고 이 두 분이 다 제 선생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 박사 과정에서 이 두 분이 다 제 지도해 주죠. 그래서 두 분의 그 사생활까지 제가 잘 알아요. 또 와이먼 파니카의 그 개인 얘기는 또 더 재밌어요. 나중에 또 문제가 많고 여자 문제도 많고 그런데 약간 이 두 분 다가 지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심오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제 이해를 달리 해야 된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뚜에밍이 근데 이 두 분이 바르셀로나에서 만났어요. 그 세계 철학자 대회를 할 때 만나가지고 실제로 대화를 한 게 지금 그게 테이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뚜에밍이 하버드에서 가르치면 한 번 이런 말 해요. 자기가 처음에 그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는 자기 과목을 택한 학생들이 한 500명이 되는데 이렇게 설문지를 나눠줘가지고 이걸 쭉 한번 체크를 하라고. 그러니까 A 칼럼, B 칼럼 두고 여기는 자 네가 생각할 때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개인의 권리, 평등, 또 이성과 논리, 분석, 과학적인 사고방식 여기 쭉 써놓고 또 한쪽은 감정, 공동체,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 본능 이런 걸 쭉 써놨는데 이렇게 치워보면 나중에 보면 통계를 내면 얘들이 그 과목을 택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대개다가 이성, 합리, 논리, 과학적인 사고방식, 개인주의, 개인의 권리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과목을 다 배운 다음에 바뀌는 게 아니라 배우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다 들어왔는데 생각이 지금 젊은 애들이 요즘 와서는 감정이 중요하다. 감성, 직관이 중요하다. 또 인간의 집단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개인의 권리보다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공동체 의식 중요하다. 이런 것이 조금씩 이제 옮겨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21세기 후반기가 가져오는 새로운,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지만도 저절로 이 젊은 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이제까지 과거 4세기, 5세기 동안 서구 문화가 강조해왔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새로운 소위 말하면 제2의 액츄얼 에이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부터 인간은 인간이 나 개인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그건 잘못이다. 그 대신에 인간은 interdependent, 서로가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 한 개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다 공헌을 해서 한 개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이미 나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내 조상들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서려면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인간은 interdependent,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슈관들 중 하나고, 또 하나는 인간과 자연, 우주. 과거 한 4, 5세기에는 인간을 정의할 때 웰스민대로 인간은 자연부터 분리시켰어요.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옛날 원시 시대 때나 저 산소에 들어가서 뭐 신기하게 사람과 자연과 뭐 물과 뭐 하늘과 이렇게 어렸지. 지금은 사람은 사람이지 딱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가 아주 분명하게 독립적인 위치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3, 4세기의 그 서구 문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거나 뭐 저기 뭐 산신령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이게 다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인간이 자연 속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인간 속에 자연이 있고, 하늘과 땅이 저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늘이 있고 내 속에 땅이 있고, 하늘과 신과 자연과 인간이 이제는 공동체로 묶여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조금씩 다 들어와요. 근데 요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들면은 요즘 와가지고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글로벌 워밍, 저기 알라스카에 지금 얼음덩이가 녹아 떨어지고 있다. 지금 난립니다. 이러다간 앞으로 20년 후에는 물바다가 되겠다. 뉴욕이 물에 잠기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하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가 관계가 있느냐? 인간이 이제까지 자연과 관계없이 마치 자연을 인간이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해왔거든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이제 인간이 자연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무슨 빼앗아오고 또 그걸 어비웃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점점 되어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서구에서는 인간이 이제는 자연 속에 인간이 하나다,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새로운 생각이 아니고 다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생각이라고.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서구 근대화가 되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다 이제 사라지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다시금 이런 생각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뚜에밍이나 뭐 파니가 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이해를 하면서 지금 뚜에밍이 하는 게 재미있는 얘기가 이 유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컨퓨셔니즘을 갖다가 휴머니즘. 되게 유교는 다 그렇습니다. 유교는 인간주의입니다. 뭐 하늘이 있고 신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인간을 위하고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 공자고 백자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주의 안트로포센트리즘 이것이 그 주로 유교의 화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한 명이 그렇지 않다. 유교 속에서 보면은 그게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고 이것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휴머니즘이다. 그래서 영적인 말을 다시 불러와요. 그래서 인간을 알려면은 이런 신비한 영적인 차원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50년 전에만 해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유교가 무슨 영적이고 뭐 신비적이고 뭐 신이 있고 전혀 없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문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근데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서 가운데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 중용 속에 그게 나옵니다.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삼위일체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는 아주 유니버설하게 다 있어요. 인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요즘 그 뭡니까? 지금 저 워싱턴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뭐 환단학회 그 광고 봤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환단학회가 최근에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전통적인 생각이 삼일체다. 그래서 환인, 황금, 뭐 당근 이렇게 해서 이게 저 천부경 이게 1911년에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에 서는 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존재가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어울렸을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타니카가 코스모 대 안드릭 엑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우주와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로 연결되느냐 그런 학설을 주장해 왔는데 지금 두 명이 중용에 보면 중용 제일 마지막에 그걸 나와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셋이 삼일체가 뭉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인문학이 이제는 영적인 인문학 이런 삼위일체가 같이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간관이 나오고 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 번 길게 말씀드리면 재미없을까요? 좀 하고 적당히 오늘 제가 끝내고 제 2부를 내일 하겠는데 내일 또 하나 그 비화를 공개를